여러분, 세계 경제가 위기다. 게다가 오중악재가 폭발한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지표로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 또 누가 말했던 내용, 이게 중심이 되지는 않고요. 무조건 지표고요. 그 지표도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추세적 지표입니다. 추세적 지표. 하나의 지표를 연결시키면 추세가 되는데 이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요. 또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금융 불안 지수가 102.4입니다. 이게 골드만삭스 글로벌 FCI 지수거든요. 세계 금융 불안 지수가 102.4. 보기에는 102.4, 100에서 조금 넘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말입니다. 추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금융 불안 지수 2008년 10월 27일이 104.5로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바로 터졌죠. 2020년 3월 24일 지금 금융 불안 지수가 100.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27일 현재예요. 2022년 102.4입니다. 102.4면 코로나 위기 때보다가 지금의 위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위기 때보다가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죠. 금융위기를 닮아간다. 지금의 위기가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지표들이에요. 지금 거의 닮아가잖아요. 102.4가 104.5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2022년 들어와서 지금 세계 금융 불안 지수의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금융위기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는요 불안의 기운이 굉장히 크게 감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경제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아니 이미 침체고요. 침체가 깊어지면 위기인데 침체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와, 저는 지표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빨라서 공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공포에 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가 됐잖아요. 2분기도 지금 현재까지는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는요.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진다. 완전히 최악입니다. 최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만큼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분기에 침체가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3분기는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고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데는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너무 높게 올린다는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5월 달에 0.25%를 올렸고요. 6월 달에 0.5%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7월 26일,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면요. 이때 말입니다.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이제 공포가 현실화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든 스태그네이션이 됐든 저성장 고물가는
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어떻게 하든 물가를 잡겠다면서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요.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더 갑작스럽게 올려야 되는데 그에 수반돼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공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공포.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부채의 역습.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돈 풀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세계 부채 305조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점점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는 데가 어디냐? 지금 거꾸로 가는 데는요. 중국이에요. 중국. 일본도 좀 거꾸로 가는 경향이 크고요. 얘는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외화 표시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 한번 우리가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그리스로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게 재정에 대한 위기가 결국은 뻥 한번 터졌던 게 2012년, 13년입니다. 여기 나라 빚 많거든요. 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질 수밖에.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돈을 많이 푼 덕분에 또 경기가 나빠진 바람에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었죠. 기업부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정부부채도 많이 늘었지만 그러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늘어난 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자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305조 달러잖아요. 305조. 305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고 그 부채 역습이 결국은 많은 이들에게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나 부채 역습에 대한 문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예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과 서방의 어떤 한 덩어리와 러시아의 한 덩어리, 여기에 중국도 포함인가요? 이 덩어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하면 충돌하는 만큼 말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쉽게 말하면 이게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안 와요. 나는 빨리 TV를 사고 싶은데 TV가 안 와, 대한민국에서. 이게 공급망의 붕괴거든요. 공급망의 붕괴가 생기니까 소비하고 싶어도 못하고 오히려 가격만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자원민족주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원민족주의. 나 우리나라에는 원자재 안 팔 거야. 우리가 반가공해서 팔 테니까 돈 더 많이 줘. 뭐 이렇게 지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급망 붕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수입 물가를 상승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가 상승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수입 물가가 역대 최고잖아요. 엄청난 물가 폭등이잖아요. 그게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서 초래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이 폭락했을 때 이게 연쇄 파산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상입니다. 제가 금융권 연쇄 부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많은데 경제는 안 돌아가요. 그러면 벌어서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으면요. 이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카드 리볼빙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드 리볼빙이 먼저 터든지 아니면 카드론이 먼저 터지든지 아니면 이미 대부분 다 터진 것 같고요. 저축은행까지 연동이 되는지 그럼 제2금융권까지도 확장이 되거든요. 제2금융까지 가다가 잘못하면 1금융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신용의 위기, 금융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거요. 디지털 금융.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해커들이 중앙은행이나 혹은 일반 은행을 공격해서 돈을 빼내는 것도 있지만 또 가상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상화폐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가격의 폭락 이것도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그 빚에 쪼달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많이 갈 때는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가격이 최고가 있을 때는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게다가 2만 달러까지 붕괴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6만 달러까지도 쉽게 가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안 터질까요? 안 터진단 말은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할 수가.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 같은 데서 사이버 공격해서 그죠? 비트코인 지갑 다 털어갑니다. 북한 애들이 그런 거 잘해요. 강도짓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가르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약 장사하게 가르치고 이 국가가 아니죠. 거기는 범죄 집단이죠. 그러니 여기서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만큼 디지털 자산은 사라지고 디지털 자산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만큼 여러분 디지털 금융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이거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부채 역습이 지금 우리 곁에 오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거. 회색 코뿔소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인데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방책이 없어요. 워낙 힘이 세고 돌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대처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런데 공급망이 붕괴가 된다든가요. 신용위기가 확대가 된다든가 디지털 금융이 붕괴한다든가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지만 익히 알만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랙스완.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익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나 위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건 느껴. 이게 블랙스완인데 세 가지의 블랙스완까지 결국은 회색 코뿔소의 모양새와 블랙스완의 모양새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한 가지 위기가 경제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지금 경제를 덮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5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실물 경제에서는요, 이보다 더 많은 위기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는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핵심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세계 경제는요, 점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금융위기는 넘어설 거다. 지금의 위기가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